네, 인과관계와 객관적 기속. 일단 인과관계의 유형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봅시다. 이중적 인과관계, 택일적 인과관계라고도 하죠. 단독으로도 동일한 결과를 야기하기 충분한 수개의 원인이 결합된 거다. 그러니까 각주 27을 보시면 이중적 인과관계가 있다면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거죠. 단독으로도 결과를 야기하기 충분하니까. 따라서 어느 것이 인과관계가 있는지 밝혀지지 않은 경우라면 모두 미수범으로 처벌한다라는 동시범의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이중적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것입니다. 인과관계가 밝혀지지 아니한 동시범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고, 중첩적 인과관계로 넘어가시죠. 중첩적 인과관계는 조금씩 모자란 거예요. 반대로 각기 독자적으로 결과를 발생시킬 수 없는 수개의 조건들이 공동으로 작용한 경우다 라는 것이고,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동시의 문제, 동시범의 문제 나중에 뒤에서 보십니다. 형법 19조의 문제이고요. 자, 비유형적 인과관계가 인정되느냐, 인정된다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비유형적, 유형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뭔가 중간에 끼어들어도 인과관계는 인정된다라고 보는 것이 판례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피해자의 과실이 게재되는 경우가 있을 텐데, 살인의 실행 행위가 피해자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킨 유일한 원인이거나 직접적인 원인이어만 되는 것은 아니므로 살인 행위와 사망 사이 다른 사실이 게재되어 그 사실이 치사의 직접적 원인이 되었더라도 그것이 통상 예견할 수 있는 것이라면 살인 행위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 라는 것이고요. 피해자의 특이 체질, 지병도 있더라도 인과관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피해자를 2회에 걸쳐 두 손으로 힘껏 밀어 넘어뜨리는 폭행으로 사망케 했다면 비록 피해자에게 심장질환의 지병이 있었고 음주로 만취된 상태였다 하더라도 폭행과 사망 사이 상당 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수 없다. 폭행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판시한 것입니다. 이번에 인과관계 인정 기준은 보시면 되는데, 판례는 상당 인과관계라고 해서 사실적 판단에 의한 인과관계라는 문제와 그 발생된 결과를 행위자 탓으로 돌리는 것이 정당한가라는 객관적 귀속의 문제를 이 상당 인과관계라는 이 틀 속에 포함시켜서 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례는 상당 인과관계라고 판시를 하고 있지만 이 안에는 사실적인 판단인 인과관계의 판단과 규범적인 판단인 객관적 기속의 판단이 모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수 의견은 이렇게 나누고 있는 것이고요. 사실적 판단의 인과관계와 규범적 판단이라는 객관적 기속 이론에 대해서 그렇게 아시고 이제 객관적 기속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탓이라는 거죠. 그 행위자의 탓으로 돌릴 수 있겠느냐. 인과관계의 사실적 판단인 인과관계의 존재를 전제로 정당한 처벌이라는 관점에서 그 결과를 행위자에게 객관적으로 기속시킬 수 있느냐, 행위자의 탓으로 돌릴 수 있느냐라는 법적 규범적 문제라는 거죠. 당연히 객관적 구성 요건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객관적 기속이 인정되지 않으면 객관적 구성 요건 요소가 인정되지 않으니 구성 요건 해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언제 객관적 기속을 인정할 수 있겠느냐? 일단 위험을 창출하거나 증대시켜야 됩니다. 즉 행위 반가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과실범에서 얘기하는 것은 주의 의무의 위반입니다. 다만 허용된 위험이라든지 즉 주의 의무 위반이 아니라는 거죠.
신뢰의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라든지, 이건 뒤에서 과실범에서 살펴보실 텐데, 신뢰의 원칙이 적용된다면 주의 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위험 창출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또 위험을 증대시킨 것이 아니라 위험을 감소시킨 경우라면 위험을 창출하거나 증대시킨 것이 아니니까 행위 방가치가 결여된다. 주의 의무 위반이 없다. 따라서 가벌성이 탈락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즉 이거는 이 얘기는 객관적 기속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판례의 표현에 따른다면 상당인과 관계가 없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객관적 기속이 인정되려면 일단 위험을 창출하고 하거나 또는 증대시켜야 됩니다. 다음으로 위험을 실현시켜야 됩니다. 즉 창출 또는 증대된 위험이 실현되어야 됩니다. 이 실현은 결과 반가치의 얘기가 되겠죠. 만약에 창출 또는 증대되었으나 실현되지 않았다면 미수에 그치게 됩니다. 주의할 점은 과실범은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즉 과실 미수는 무죄입니다. 과실 미수범이 아니에요. 과실 미수는 무죄입니다. 과실은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어요. 미수범을 처벌하려면 처벌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과실범은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다. 과실 미수는 무죄다 라는 것이고요. 주의하셔야 되고, 그러면 위험이 실현되는 것인가의 판단 기준은 무엇이냐? 합법적 대체 행위론입니다. 무죄 추정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의미냐? 당시 합법적으로 행위를 하였다면 범죄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확률이 8, 90% 이상이 되어야 유죄를 인정할 수 있을 것. 즉 합법적 행위를 대체해 보아서 범죄 결과를 피할 수 있었다면, 이게 거의 확정적이라면 그때는 유죄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지만 80% 이하라면 유죄를 인정할 수 없을 것이라는 거예요. 자, 판례를 보시죠. 피고인들의 과실과, 이거 의료사고 사건인데 이 과실은 사전에 강기능 검사를 하지 않은 과실입니다. 이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있다고 하려면, 여기서 판례는 인과관계로 얘기하지만 객관적 기속이 인정된다고 하려면, 즉 위험이 실현되었다라고 하려면 피고인들이 수술 전에 피해자에 대한 강기능 검사를 하였다라면, 합법적 행위를 하였더라면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을 것임이 입증되어야 한다. 8, 90% 이상 그러니까 사망하지 않았을 것임이 8, 90% 이상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거의 확실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이게 입증되지 않았다. 합법적 대체 행위를 해도, 즉 강기능 검사를 했어도 피해자가 사망했을 것이다. 아니면 사망하지 않았을 것임이 입증되지 않았다거나 그런 사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80% 이하다. 확실하지 않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는 거죠.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무죄 추정이죠. 따라서 판례 태도에 따른다면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 말은 위험이 실현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객관적 기속을 인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유죄 판단을 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합법적 대체 행위론 중요합니다. 객관적 기속에서 위험 실현의 파트에서요. 잘 알아두십시오. 자, 위험 실현까지 인정된다. 위험 창출 또는 증대된 위험이 실현까지 되었다.
그러면 마지막 단계로 규범의 보호 목적이 있는가 라는 것을 판단을 해야 됩니다. 위험을 창출하고 위험이 실현되었다. 그러나 그 인과관계를 저지함이 당의 범죄 구성 요건이 임무가 아니라면, 즉 규범의 보호 목적 외라면 객관적 귀속을 인정할 수 없다. 대표적인 유형으로 고의적 자손행위가 게재된 경우라든지 피해자 양해가 있는 경우라든지 타인의 직업적 책임 영역 안에서 발생하였다든지, 이때에는 객관적 귀속이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건데, 무슨 얘기냐. 고의적 자손행위 게재. A가 B를 다치게 했어요. 근데 B가 종교적인 이유로 수혈을 거부했어요. 그래서 사망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A에게 객관적 사망에 대한 객관적 귀속을 할 수 없겠죠. 피해자의 양해. 손님이 택시를 탔는데 택시 기사님한테 빨리 갑시다 한 거예요. 그래서 과속 운전을 하다가 다쳤어요. 사고가 나서. 그럼 이 다친 거를 피해자가 양해한 거니까 이 택시 기사님께 이 다친 거에 대한 객관적 귀속을 인정할 수 없다라는 얘기고, 타인의 직업적 책임 영역이란 A에 의해서 B가 다쳤어요. 근데 B가 병원에 가서 의사의 어떤 중대한 과실로, 의료 과실로 사망해 버렸어요. B가. 이 의사라는 타인의 직업적 책임 영역에서 들어와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A에게 객관적 귀속을 인정할 수 없다. 죽을 정도로 다치게 한 건 아니었다는 거죠. 의사가 너무 큰 실수를 해서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죽음에 대해서는 A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라는 것이고, 중요한 판례입니다.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는 자기 차량을 가로질러 좌회전할 것까지 예상하여 그에 따른 사고 발생 방지를 위한 조치까지 강구할 업무상 주의 의무는 없고, 직진 차량 운전자가 사고 지점 통과 무렵 제한 속도를 위반하여 과속 운전한 잘못이 있었다 하여도 그 잘못과 교통사고 사이 상당히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무슨 얘기냐. 직진을 했어요. 직진을 하고 있는데 제한속도를 위반한 거죠. 제한속도를 위반한 거예요. 근데 신호를 위반해서 좌회전해서 이렇게 가려는 거예요. 이 차가. A고 B라고 합시다. 그런데 결국 사고가 났겠죠. 근데 이 사고는 A가 이 B가 신호를 위반해서 자기 직진 차량을 가로질러서 좌회전할 것까지 하는 경우에 어떤 사고를 방지할 그런 취지가 아니다. 이 제한속도 규정의 취지는. 따라서 비록 제한속도를 위반해서 과속 운전을 했지만 이 속도 제한 규정의 취지가 이런 사고까지 방지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즉 속도 제한의 규정은 속도 제한 규범의 보호 목적 외의 사고이기 때문에 그 속도 제한 속도를 위반한 잘못과 이 사고 사이에는 상당히 인과관계가 없다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규범의 보호 목적 외라는 것이죠. 그래서 위험이 창출되고 위험이 실현되었다면 그 규범의 보호 목적 외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인지 내에서 발생한 것인지까지 판단을 해야 객관적 기속, 즉 상당 인과관계를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과실범의 검토 순서에 대해서 한번 보시죠. 주의의무 위반이 있느냐부터 시작을 하겠죠. 즉 과실이 있느냐부터 시작합니다. 이 얘기는 위험의 창출 또는 위험을 증대시켰느냐라는 얘기랑 같은 얘기죠. 이때 판단할 때는 허용된 위험이 아니냐, 즉 위험의 창출이나 증대가 아니다, 신뢰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냐, 주의의무 위반이 없는 것이 아니냐, 또는 위험 감소는 아닌가라는 판단을 해보셔야 되고요. 그게 없다, 주의의무 위반 과실이 있다면 그 위험과 결과 사이의 사실적 인과관계가 인정되느냐, 사실적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라면 그 위험이 실현되었느냐, 즉
객관적 기속이 인정되느냐. 이건 규범적 판단으로 넘어가죠. 앞에서 사실적 인과관계를 판단했으니까. 위험의 실현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을 한다고 했습니까? 합법적 대체 행위론이라고 했죠. 주의 의무 위반 없이 합법적 대체 행위를 했더라면 악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임이 입증되는가? 확실한가? 거의 80, 90% 이상 되는가? 그렇지 않다면 객관적 기속은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무죄이다. 그런데 합법적 대체 행위를 했더라면 악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임이 입증된다. 위험이 실현되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규범의 보호 목적 내인가? 내라면 유죄고 이 사건처럼 외라면 무죄이다 라는 것입니다. 과실법은 뒤에서 또 자세히 봅니다. 자, 인과관계와 객관적 기속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